자, 채용주의 파생 원칙, 요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먼저 관습병법 금지 원칙, 법률주의 또는 성법주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 성립을 어쩐다? 범죄 성립과 처벌은 이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그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 있지. 왜? 모든 세부적 사항까지 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법률에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이임을 하게 돼. 수권의 범위를 명백해 가지고 구성요건에 사항 세부 사항이나 벌칙 제정을 명령이나 조례에 이임하고 있다. 그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야. 그럼 왜 이 법률은 이걸 세부적인 걸 이임할 수밖에 없냐? 그 이야기가 바로 판례에 보니까 사회현상이 복잡 다기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이 한계성이 드러나. 그렇죠?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을 어찌입니까? 며칠 만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밑줄 봐요. 두꺼운 것이 특히 긴 건 필요하겠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동그라미. 제일 중요한 말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또한 형벌의 종류에서는 어쩐다. 형벌의 종류라든가 그 사항과 폭을 명확히 규정한 걸 전제로 이임법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지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법률의 이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금명령 경우는 국법의 이임의 근거가 없어서 이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죠. 그러나 이임의 근거가 사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만들어지면 어쩐다고?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돼. 근데 반대로 반대로 국법의 이임의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계적으로 인거가 없어지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근거가 되고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된다고? 반대로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적용법 보니까 관습법, 형법 금지는 처벌이나 형을 가져오는 간섭의 금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자 유리한 경우에는 어쩐다고 아까? 허용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배우는 파생 원칙들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굳이 금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관습법에 의해서 형을 폐지하게 된다든지 구성형을 감경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행위자 유리하게 바뀐 거잖아요. 그때는 관습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형법을 해석하는 데서 관습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 근거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보충적 관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자, 넘어가죠. 이제 진짜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서 보니까. 먼저 거기에 판례 정리를 봅니다. 위에 판례는 별로 중요치 않고 과대 광고의 범위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기명집 이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자주 등장한 판례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알겠어요? 다 해보면 시간이 안 돼. 아마 채용국제 하나 갖고 아마 몇 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따라 주셔야 돼. 자, 요 과대 광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과대 광고를 범위를 갖다 법률을 규정한다. 그건 말이 안 돼. 왜? 광고는 날로 새로운. 왜? 남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대처하게 했다. 법률 다 일률적 기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보건복지를 이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잘 나와요.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다 정한다. 우리가 선거철 되면 제일 바쁜 사람 누구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왜? 일일이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탈고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도 하냐, 그죠? 근데 요즘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 너무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대체로 조용한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앞에 서서 뭐 악수 정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죠. 옛날처럼 맨 아줌마들 불러다 막 시끄럽게 로고, 그거는 요즘 많이 지양되고 있단 말이죠. 안 하고 있어요. 자, 3번입니다. 금지하는 환각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일이 다 금지할 수는 없. 이 환각 물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은 참 희한한 걸 만들어내, 그죠? 그래갖고 뭐 뉴스 듣다 보면 뭐 저런 것도 다 있냐, 그죠? 최근에 나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근데 많이 사용한대요, 벌써. 왜? 그냥 법률이 그 규정이 없기 때문이야. 뭐라더라? 해피밸런인가? 그 여기 풍선에 들어간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절도를 하면서 줍니까? 환각 느낀가 보지? 그게 하나에 5,000원이래. 근데 그걸 많이 하다 얘가 하나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면 안 나왔을 건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각물질은 그래서 위험한 거야. 자기 환각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막 자꾸 사용하다.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흥분, 한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시행령에다가 이 규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했죠. 다 일일이 규정 못하니까 시행령에 그때그때 판단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기준이란 건 우리가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놨어? 전문가인 금융감독인에 맡겨놨다. 자, 5번도 가끔 잘 나와요.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조금만 공해를 발생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단지 수원 같은 데 가면 어cep니까? 냄새가 일단은 역겨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전주나 이런 전라도에 가면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 달리야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놨어? 총리령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자, 6번, 7번 같이 묶어요. 특가법상에서 말하는 농협동조합 중앙회를 정부관리 하나로 규정한 거나 또한 수산협동조합의 중앙회를 그 정부관리 하나로 규정한 것은 그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거 자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명확성 원칙 16페이지 볼까요? 17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봅니다. 17페이지 그 1번 있죠. 2번에 1번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래갖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즉 특가법상의 정부 관리기업자 여기선 구특가법을 말하기 지금 특가법이 아니라 구특가법상에서 말한 정부 관리기업체가 명확성이 반한다고 그랬어. 왜? 정부 관리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말이야. 그래서 불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 관리? 그건 불명하게.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어쩝니까? 정부 관리기업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쩌겠어. 사람들이 저런 경우를 정부 관리기업체라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든 게 뭐야? 농협동조합 중앙회고 수산협동조합 중앙회를 둔 거야. 시행령에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 위반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쭉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 10번도 좀 기억을 해놔야 돼. 환전할수 재배비를 금지할 게임은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이 왜? 지금도 게임머니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빨리 대처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대통령으로.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특히 12번 별표입니다. 12번.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 특례 규정이 없는 한은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골재 채취했다면 비록 행위 당시에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쩐다. 골재채취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미 법률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 하더라도 어쩐다고? 그것은 법률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거지. 꼭 시행령이 만들어져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13번 고시란 말이 나오죠. 고래포획금지 고시. 그 다음 밑에 보니까 14번을 필요합니다. 13번 말고 13번도 물론 고시란 말이 중요해요. 13번에 고시에다 동그라미 하고 고시만 동그라미 해요.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그 다음 14번 하위기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된다. 그것도 줄 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 자, 우리가 최근에 고시가 떴던 게 그 AI의 저르독감. 갑자기 계란이 어쩝니까? 완전히 금값이 돼버렸죠. 와, 계란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뭐 우리 간단히 먹을 거 없으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계란이 비싸니까 사람 당황하더만. 그죠? 근데 그때 농림장관이 어쩝니까? 농림수산장관이 계란 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병균이 의심되는 거 다 했죠? 다. 그러니까 농약을 해버렸다는 거지. 응?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땐 농약이 계란 그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유난히 어쩌니까 좀 뭔 일이 막 난리가 나.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어쩌니까 파기시키고 그런 거지. 그건 느닷없는 수입산 계란이 들어오고 난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란 판매업자들 장난을 친 건가 어쩐가 알 수 없는. 아무튼 이 고시. 그 고시라는 것도 어쩐다? 하위규범인 그 고시도 이임 법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에 공공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하위규범인 기획정부를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그것은 이 이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제에 반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16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닌데 국가공무법상에서 2항 4호에다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쟁죄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 말 자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지 위반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저기 봐요. 우리가 법률지라는 자체에서 본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이임위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위규범은 이 법을 뭐라 그래? 본 법률을 엄마법이야. 모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하위규범은 뭐라 그래? 자법이라고 그래. 이제 느낌이 오죠? 자법. 그러면 이 자법은 절대 뭘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모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모법 벗어나서 규정을 하게 되면 어쩐다? 요거는 바로 법률지에 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거기에 그 국가공무법상의 4호 그거는 모법 의무를 벗어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걸 갖다가 대통령 정하도록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 위반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위반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법률이 위반되냐. 자, 1번 판례 너무 잘 나옵니다. 청포, 도검, 하양단서법상 시행령에다가 그 모법의 법률에 따라서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 했어요? 총포라는 것은 빵 하고 나가야 되는데 총포라고 규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총의 부품까지 쳐버려요. 총 부품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총의 부품까지도 거기에 적용을 받게 한 것은 모법의 이임의 범위를 이만큼 벗어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어쩐다고?
법률지에 위반됐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분명히 빵 하고 총이나 포가 나가야 되는데 총 부푸는 나가지 않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지 위반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잘난 편 아닙니다. 그거는 임금퇴직금 청산기 연장 합의 한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의를 기한을 넉넉히 두고 합의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3개월 내에 끝내라 그러면 누가 불리하겠어? 당연히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법률을 벗어난 법률 위반된다. 특히 아까 법률지에서 관습형법 금지고, 자 여기 봐요. 하나 더 적어요. 아까 법률주에 우리는 관습형법 금지 또는 우리가 성문법주의 그런데 이 법률지는 또 다른 말로 뭐라냐, 우리가 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임을 할 때 어떤 이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이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요. 구체적으로. 구체 정해서 임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너무 포괄해서 이임을 해버리면 그것은 금지한다. 그래서 그걸 포괄 이임입법 금전칙이다 그래. 알았죠? 포괄 이임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자, 근데 3번에 보니까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 정하는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 도대체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이다. 뭘 두고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이냐. 너무나 어쩝니까? 포괄적인 거야. 그래서 그것은 어쩐다? 그렇게 되면 법률지도 반하지만 어쩐다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해야 돼. 도대체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 뭘 말하냔 말이야. 너무나 포괄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위반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역시 4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공공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포괄적인 거야. 그럼 대통령이 정했고 이건 공공안전질서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까 이야기한 포괄 이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 거예요. 물론 법률지에 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놓고 밑에 그 6번 좀 읽어두시고요. 특히 7번 필표입니다. 7번 아직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거야.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은 두어야 된다. 자, 의료인은 두어야 된다. 그렇게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느닷없이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정해갖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어. 아니 분명히 의료인만 두면 된다고 해놓고 그걸 갖다가 세부적 정한 거 좋았지만 그걸 갖다가 그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률지에 반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법은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두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행령에다는 당직 의료인 수 몇 명 둬야 되고 그 자격 배치 기준 정해놓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됐단 말이에요. 두어야 된다, 두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 말은 없잖아요. 근데 마치 두지 않으면 처벌하는 걸로 된다면 이것은 어쩐다고? 모법인을 벗어난다.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3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집입니다. 언제 판례죠 근데? 올해 2월달 판례야. 그러니까 어제간 책에는 이런 안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요? 주의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서구표 금지원칙으로 가보죠. 서구표 금지원칙은 형벌법규는 반드시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되면 적용되지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서구표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왜 서구표는 금지됩니까? 서구표를 인정하게 되면 자 봐요. 여기 봐요. 아까 설명 잠깐 하다 말았는데 내가 행위를 할 당시에 분명히 법은 처벌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법 재판할 때 보니까 재판할 때 법은 이거를 처벌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행위를 할 당시 법이 분명히 처벌을 안 하니까, 구법이 처벌 안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재판할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그럼 내가 이 법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어 없어?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 법 굳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무슨 관계예요?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것만 지키면 국가는 처벌 안 겠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 소구표 금지 원칙은 뭐와 관련된 거다? 바로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국민의 신뢰 보호예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예요. 적었어요? 이걸 하시고 거기 있잖아요. 국민의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한 것이다. 그다음 밑에 줄 긋고 바로 국민의 신뢰 보호.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소구표를 금지. 왜 금지한다 했죠 아까? 행위자, 즉 국민이 불리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소급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다. 오히려 행위자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응? 유리해. 그렇죠? 유리해. 그러면 어쩐다? 그때는 우리가 소급을 인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요걸 끌고 와서 이 법으로 처벌하면 불리해. 그러면 소급표는 금지해야 되지만 오히려 행위 시에는 처벌을 하던 건데 재판할 때 보니까 처벌을 안 한 걸로 바뀌었더라 이 말이에요. 처벌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럼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당연히 좋지. 자, 5년짜리인데 만약에 1년짜리 바뀌었다. 그럼 나는 5년보다는 행위 시에 5년보다는 재판 시에 신법인 1년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야. 그땐 당연히 행위자를 위해서 뭘 적용한다? 신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구표를 원래는 금지하지만 이 방금처럼 행위자한테 유리해. 그렇죠? 행위자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어쩐다? 소구표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불리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지 유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1조 2항과 3항에서 어쩐다? 오히려 소구표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1조 2항은 이렇게 되잖아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되던 것이 법률의 변경에서 처벌하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쩐다? 그때는 신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경안법으로 바뀌어도 어쩐다? 신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리할 때만 금지하는 거지 유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국민이 유리하면 그때는 소구표를 얼마든지 인정해. 그러나 불리하게 되면 행위자에게 불리하면은 그때 전다 절대로 소구표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확실하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소구표 금지 원칙은 항상 적용되냐? 아니야. 소구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자, 그게 여기에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 그 말이야. 자,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소구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적용 안 되는 것. 첫째, 뭐야? 책에 보니까 절차법이죠. 절차법.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우리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두 번째, 보완처분 또는 보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죠. 세 번째, 판례 변경. 판례는 법률이 아니야. 그래서 법률 내용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례 변경으로 인한 것은 소구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절차법 형사소송법. 자, 우리 형법에는
언급은 되지만 배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형사소송법에는 배운 게 있어요. 뭐요? 바로 공소시효야.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 범죄를 지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어쩐다?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즉 처벌할 수 없게, 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공소시효라는 건데, 이 공소시효는 있잖아요. 참고로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셔야 돼. 자, 공소시효가 이미 아직 지나지 아니한 걸 갖다가 늘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부진정 소급법이다. 반면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걸 갖다가 새롭게 만원을 처벌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진정 소급법이다. 자, 부진정 소기법은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자, 요게 문제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경찰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 경찰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됐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담당했어요. 근데 사건을 수사를 다 끝냈단 말이야. 끝내고 이제 뭐만 하면 돼? 공소 제기하고 저놈을 처벌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공소 제기했더니 뭡니까? 며칠 있다가 뭐가 끝나? 며칠 있다가 뭐가 끝나? 공소시효가 끝나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이제까지 헛거됐네. 너무나 어쩌겠어요? 황당하겠죠? 그럴 거 아니요. 이제 고소인고 헛거도 아니고 헛거. 그때 여러분 어떡할 거야? 국가에 대해서 나 수사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주세요 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진정 소급법.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법은 우리가 당연히 어쩐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허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허용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진정 소급법이라는 건 이미 공소시 지나버린 거야. 지나버린 걸 새롭게 공소시효 마련해놓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발하죠. 아니 이미 공소시효 지나갖고 나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왜 국가는 이제서 또 공소시효를 마련해갖고 처벌하냐는 거야. 국민들은 또 공소시효가 언제 또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진정 소기법은 원칙으로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다만 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책을 봅시다. 자, 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법을 원칙으로 허용하면서 진정소급을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 판례 봅시다. 우리 판례 보니까 1번 판례 11페이지 부진정소급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언제 밑에 있죠?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뭐라고?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을 정당화하는 경우, 그때는 외적으로 소급법이 허용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5.18 민주화투. 참고로만 알아도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외적으로 인정했던 게 뭐라고? 5.18 민주화특별법이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가 처벌하게 되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절차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양형위원회, 양형이 뭐예요? 양형. 형량을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형위원회가 왜 나오냐면, 봐요. 똑같은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죠, 판사들이 똑같이 형벌을 가야 돼.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런 경우 없어. 이 사람이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쩌겠어?
달라진다 이 말. 응? 달라진다. 이 앞전에 그 대법원장 지금 임명되신 자, 그분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동성애를 허용할 거냐나 이거. 응? 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이 그거는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재판관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쩌니까 어떤 판사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1년밖에 안 때리는 건데 어떤 판사는 5년을 선고하더라 이 말이야. 똑같은 건데. 그럼 국민들은 뭔 생각을 했어요? 야, 판사 잘 만나야 돼. 야, 나 운 없이 판사 잘못 만났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쩐다? 여러분, 판사님, 여러분, 앞으로 재판할 때는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는 이 범위 안에서만 형량을 정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어쩝니까? 억울함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말하고 양형이혼하래. 그래서 그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양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야? 단지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형 기준이 있었지만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급표 금전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 양형 기준은 오로지 절차에 불과한 거니. 알았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완처분이 납니다. 보완처분에 적용되냐?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형벌과 보완처분 어떻게 다를까?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까 너 이놈 범죄 졌어? 그럼 너도 이마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래서 형벌을 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형벌을 가해도 어쩝니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가 이랬답니다. 자기 아들이 담배를 피웠어. 이제 중학생인데 호기심에. 근데 이 새끼 담배 꽤 많이 피워. 근데 아버지가 어쩝니까? 너 이리 와. 야, 학생이 담배를 피우나? 그래갖고 어쩝니까? 3일 동안 가둬놨습니다. 너 들어가서 반성해!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어쩝니까? 아빠 진짜 나 안 필게요. 그죠? 안 핀대요. 진짜로? 이제 피지 마. 안 좋은 거야. 하고, 응? 그래, 밥 먹어. 3일 동안 굶다가 어쩝니까? 이 자식이 밥을 먹으니까 어쩌겠어요? 얼마 맛있겠어, 밥이, 그죠?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담배가 생각나는 거야. 꼭 뭐 먹고 나면, 특히 매운 거 먹고 나면 담배 상당히 당기잖아요. 그죠? 이상해, 그게. 이제 저도 담배 끊은 지가 한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어쩔 때 꿈속에서 피워요. 그래갖고 꿈속에서 그러면 피워놓고 뭐라 하냐면 이거 피면 안 되는데 군다. 꿈속에서 놀래. 그러니까 사실 담배를 끊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참는 거지. 아 진짜야. 언제든지 또 필 수도 있어. 특히 그래서 조심할 게 술 먹을 때죠. 또 담배 핀 친구하고 술 먹으면 잘못 피워요. 나도 그 담배 몇 번 끊었다 피웠는데 바로 그때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가 담배 핀 아들을 갖다가 가둬놨더니 그 형벌이죠? 담배 안 펴요? 아니라면 또 피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게 가봐서 보니까 옥상에서 지금 못 핀 담배 다 피고 있어. 며칠치를. 그래서 그런 경우 마찬가지야. 그때는 아빠는 어떻게 돼? 담배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몸에 해롭다는 거 알려줘야 돼. 그리고 금연침을 맞춘다든지 이런 보조 재료로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단지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알겠지? 바로 그게 보완처분이야. 얘가 막 이런 애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가 자기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싶은데 어쩝니까? 너무 욕구 강해.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나 도저히 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국가에서 그걸 뭡니까? 가둡니까? 아니죠. 그러면 걔한테 정력 감퇴제라는 걸 놓는단 말이야. 약물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그게 소위 뭐라는 거야? 보완처분이라. 얘가 혹시 말려들지 모르니까 뭐래요 요즘은? 전자 발찌를 채워. 그러니까 얘가 이동하면은 얘가 이유 없이
응? 시간이 움직이네? 그럼 국가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보안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보안처분에는 특정 범죄 2번 봐요. 2번 먼저 봅니다. 보안처분은 이치주의전자치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해서 공개명령제도나 또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개명령이나 고시명령제도가 바로 이런 것들이 보안처분의 일종이야. 아시겠어요? 방금 설명했죠? 근데 이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행위자를 처벌한다기보다도 어쩐다? 행위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 줄 봐요. 1번의 두 번째 줄.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 짓이 나온 거야. 그래서 원래 행위 시에는 보안처분 규정이 없었어. 그러나 재판 시에야 보호관찰 규정을 둔다 해서 소급금지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행위자를 이해하는 거야. 행위를 못살 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보호관찰, 보안처분은 바로 행위 시에는 없었던 보안처분 규정을 재판 시에 마련해서 보호관찰 받을 걸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지금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지금. 자, 3번 봅니다. 3보니까 사회봉사명령제도, 제가 일부러 특공고 실현했죠? 사회봉사명령도 하나의 보안처분이야. 가정폭력범죄를 진료했더니 너 임마 사회봉사하면서 반성 좀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봉사명령 언제 하냐면, 언제 하냐면 얘가 직장 다니다가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을 쪼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행위를 할 당시만 해도 사회봉사 명령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 100시간이었단 말이야. 근데 재판 받을 때 보니까 몇 시간 바뀌었어? 200시간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밑에 봐요. 바뀌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 한다면 보안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쩐다? 200시간을 적용해도 돼요. 근데 판례는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러냐? 사회봉사 명령이 보안처분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사회봉사 명령은 자기가 휴식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거는 보안처분은 맞지만 어쩐다?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거니까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서 몇 시간? 행위시법인 100시간을 적용해야지 재판시법인 200시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시험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온 판례야.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판례 보죠. 자, 세 번째 여기 판례 변경입니다. 판례라는 건 우리가 재판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을 때 그걸 판례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 문제는 판례 입각해서 낼 수밖에. 옛날에는 이론에서 학설 입각해서 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거는 학자에 따라 다 의견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어쩔 때 두 개도 돼. 그죠? 한번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났냐면 나중에 배우지만 다음 중 부진정 신문 몇 개냐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체포감금죄가 어떤 분은 진정신문이라고 어떤 분은 부진신문이라고 말하는 견해가 대립해요. 그래갖고 답이 결국은 몇 개로 바뀌었어? 그것도 맞는 걸로 해줬단 말이야. 이처럼 학설이 입각해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답이 가끔 혼동스러운. 그러나 판례는 어째요? 항상 하나야. 왜? 그 사례에 대한 판례는 하나야. 그래서 판례 입각해서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거의 판례로 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례. 그러니까 사례마다 다 다르거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형사처벌에 근거되는 건 법률이 판례가 아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더라도 그것은 형벌부서원칙. 형벌부서원칙은 또 뭡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을 다른 말로 형벌부서원칙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평등원칙이나 형벌부서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만 주의할 건 피규 판례법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 행위 당시에는 형사 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행위 당시에는. 그런데 국가 형사 사법권이 적정한 행사를 그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래서 무고죄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서야 재판할 때 보니까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를 할 당시만 해도 판례는 어쩐다고? 무고죄를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판례가 변경돼서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 거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미 어쩐다? 성립한 무고죄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이거는 바로 왜? 이미 바로 국가 형사 사법권이 적정한 사과가 침해됐고 또한 국민의 개인적 법적 안전이 이미 침해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무튼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 걸 처벌하더라도 어쩐다? 그것은 소급표 금융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고죄의 경우는 어쩐다고? 이미 무고죄가 되었던 걸 갖다가 판례가 변경해서 무고죄 안 된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자, 판례 정리 봅니다. 판례 정리. 자, 판례 정리니까 우리가 1번 판례 잘 나옵니다. 인지가 범응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급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친족상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인지라는 걸 처음 듣죠. 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아빠가 내가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왜 없어? 그러면 어쩝니까?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면 뭐야? 돌아가신 거야. 근데 아빠는 애국에 나갔다. 그리고 못 만나.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왜 아들한테 애국에 나갔다고 그래? 또 만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은 애국에 갔다고 그래. 죽어버린 사람은 대부분 하늘에 갔다고 그러고. 하늘에 별이 됐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자 봐봐. 이 엄마가 얘가 출생할 때만 해도 아빠가 누군지 안 가르쳐줘. 그러다가 엄마가 어쩝니까? 하루는 야 저기 아저씨 있는지 저 아저씨한테 가서 너 일 좀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아저씨 보내놨어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그 아저씨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야. 절취 행위가 있었단 말이야. 행위를 했어. 그런데 어쩝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누구요? 자기의 생부 아빠더란 말이야. 몰랐던 거지. 근데 이 아빠가 어쩝니까? 이 애를 갖다 줘요. 그 애는 내 아들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재산범죄선 친족상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서 언제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야. 유죄인데 단지였죠. 국가가 형벌을 가하지 않아. 형을 면제한다 이 말이야. 그게 친족상도례라는 뭐라고? 그게 친족상도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빠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아빠가 될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아빠였을까요? 이 아빠는. 언제 아빠였죠?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였지. 이때 아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가 아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급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절취행위 당시 이미 아빠였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범죄 행위가 있은 후에 나중에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친족상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인지는 나중에 했지만 원래 친족상들은 반드시 언제 있어야 돼? 행위 시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요 인지의 경우는 왜야? 나중에 인지를 했지만 친족관계가 있는 걸로 바뀐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인지를 했더라도 친족상들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재산범죄 또 나오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요거 별표 5개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행위시법주의에 또 나옵니다. 시간적 적용범위에서 또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여기 봐요. 형을 정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전의 범죄에 대해서 정존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속의 원칙이나 신법우선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여기 봐요. 만날 읽어봤자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여기 봐. 여기를 보세요. 이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했던 건데 다시 해봅니다. 다시. 자, 여기 봐요. 자, 맞춰야 돼. 이제 다 배운 거니까. 내가 행위를 할 당시에는 뭐라고? 구법이야. 근데 재판할 때 보니까 뭘로 바뀌었다고? 신법으로 바뀌었다. 자, 우리는 구법에 의해서 처벌합니까? 신법에 의해서 처벌합니까? 자, 어느 걸 적용한다 했죠? 어느 게? 우리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 행위를 끌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근데 어쩔 때는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어쩔 때? 행위자한테 유리할 때. 유리할 때만, 유리할 때만, 우리가 행위자한테 유리할 때만 인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유리할 때만. 그러면 자, 어떤 경우야? 5년으로 처벌하는 걸 자, 재판 시에는 1년짜리를 받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 소급을 인정을 해갖고 유리하니까 1년을 정한 게 나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법 조항에다가 뭐라고 규정하냐? 이 법은, 신법은 이 법이 개정된 날짜 이후의 것만 적용한다 하고 부칙에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응? 부칙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일명 이 날짜를 경과했을 때만 우리가 적용했다 하고 둔다고 해서 이걸 경과 기준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알겠어요? 이 날짜를 경과한 경우만 적용하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당연히 뭘 적용한다? 신법에 의해서 1년으로 행위자는 1년이 훨씬 유리한데도 전다. 그때는 신법 적용을 배제하고 그대로 뭘 적용한다? 구법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법과 신법이 달라요. 내가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구법이었는데 재판할 때는 신법이더라 이 말이야. 다른 새로운 법이다. 그때 우리는 뭘 적용한다고? 당연히 행위시법주의에서 우리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서 구법을 적용한다. 근데 외적으로 신법이 오히려 행위자한테 유리하다면 어떤다? 처벌하던 걸 처벌 안 한다든지 언제 1년짜리 바뀌었다든지 그때는 신법을 적용한다. 알겠어요? 다만 신법이 당연히 유리한데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신법에다가 이 신법이 개정된 날짜 이후 것만 적용하도록 부칙에 특별 규정을 두게 되면 그때는 어쩐다? 신법이 가벼워서 행위자한테 유리한데도 어쩐다? 그대로 구법을 적용하게 된다. 알았어요? 그게 2번 집입니다. 시험 너무 잘 납니다. 알았죠? 이 규정을 뭘 한다고? 언제 무슨 날짜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5일이 지나야지 가능하다. 이 날짜를 뭐라고 한다고? 경과 규정이라고 그래. 이 날짜 경과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 신법, 가벼운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폐지하는 것도 어쩐다?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근닥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 것도 아니고 신법 우선지에 반한 것도 아니다. 알았죠? 참 잘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